서울이 37.9도를 기록하면서 나흘 연속 올여름 최고 기온을 넘어섰습니다. 올여름 서울은 아시아 다른 주요 도시들보다 더 더운데요. 더위는 오늘 절정에 이를 걸로 예상됩니다. 장혜영 기자입니다. 전날과 또 다른 더위. 서울 기온이 하루 사이 1도가 또 올라 올여름 최고 기온을 다시 갈아치웠습니다. 나흘 연속 경신입니다. 8월 들어 서울의 최고 기온을 색깔로 분석했습니다. 붉은 기운이 서울 동쪽과 남쪽부터 번지더니 점점 붉게 차올라 어제는 서울 전역을 새빨갛게 덮었습니다. 비공식 기록으로는 용산구 이촌동이 40도에 육박했습니다. 일본이나 타이완보다 덥다는 체감. 올해는 엄살이 아닌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올여름 우리나라 최고 기온은 지난 2일 경남 양산의 42.5도. 일본의 올해 최고 기온은 물론 역대 일본 최고 기온인 지난해 8월 5일 41.8도까지 추월했습니다. 어제 오후 4시 기준으로 서울이 일본 도쿄는 물론 타이완 타이베이, 필리핀 마닐라, 태국 방콕보다도 덥습니다. 이렇게 유독 더운 이유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버티고 서서 구름 없이 햇볕 내리쬐는 날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천리안 위성이 관측한 대기 수증기를 보면 구름이 유독 우리나라를 피해가고 있습니다. 열이 들어오는 그러한 공기가 아니라 일본 도쿄는 일시적으로 저 고기압 가장자리에서 북쪽으로부터 공기가 내려오는 추세가 이루어지면서 일시적으로 26도까지 기온이 떨어졌고요. 쨍쨍한 날씨는 입추인 오늘 절정에 달합니다. 서울이 39도까지 오를 걸로 예보돼 최근 10년 사이 가장 뜨거운 입추가 될 전망입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열대야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 서울 봉천동의 한 아파트에서 정전이 발생해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경기 양주시와 충북 음성의 공장에서는 대응 1단계가 발령될 정도로 큰 불이 났습니다. 유서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캄캄한 어둠에 잠긴 서울 봉천동의 한 아파트 단지. 평소 잠들었을 시각이지만 주민들은 바깥에 나와 연신 부채질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덥죠. 당연히 덥죠. 부채만 있어요? 얼음물도 내가 뭐 열렬히 떠드니까 이 얼음물도 한 통 주셔갖고 그 좀 나눠 먹고 좀 있기는 한데. 옥상 저수조 누수로 아파트 지하 전력 설비가 침수돼 정전이 발생한 거로 파악됐는데 한밤 소방대원까지 출동해 배수 작업을 벌여야 했습니다. 정전이 발생한 17층짜리 아파트입니다. 전기가 나가서 엘리베이터도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정전으로 세계동 500여 세대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고 찌는 듯한 더위에 일부 주민들은 급한 대로 인근 초등학교로 몸을 피했습니다. 당황했죠. 두근두근거리고 머리도 아파요. 지금 자리를 옮겨서 자고 있는데 잠도 잘 안 오고요. 불편해요. 시커먼 연기가 하늘을 온통 뒤덮었습니다. 경기 양주시 봉양동에 있는 섬유 염색 공장에서 큰 불이 난 건 어제 저녁 6시 10분쯤. 이 불로 공장 근무자 등 30여 명이 대피했고 4명이 연기를 마시거나 화상을 입는 등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짙은 어둠 속 붉은 화염이 맹렬하게 타오릅니다. 어젯밤 11시쯤 충북 음성군 삼성면에 있는 시트지 제조 공장에서도 대응 1단계가 발령될 만큼 큰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공장 관계자 1명이 화상을 입어 병원에 옮겨졌는데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는 거로 전해졌습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그제 하루 전국에서 모두 208명이 온열 질환으로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 가운데 전북 김제시에서 70대 남성이 길가에 쓰러져 숨졌습니다. 하루 전인 지난 4일 기준 환자 수도 추가로 집계돼 208명으로 늘었는데요. 전국에서 사흘 연속 200명이 넘는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누적 환자 수는 2,665명이고 사망자 수는 모두 23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많습니다. 요즘 같은 때에는 너무 더우니까 집에만 있으라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요. 이거는 냉방 제품을 잘 사용할 때의 얘기입니다. 38도가 넘는 극한 폭염일 때는 자택에서 발생하는 온열 환자 비율이 오히려 크게 증가하는 걸로 집계됐습니다. 이정미 기자입니다. 햇볕이 내리쬐는 한낮.
직사광선이 강한 만큼 극한 폭염에 밖에 있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험합니다. 무더위 속에 작업하는 건 더더욱 금물입니다. 저희도 낮에는 일을 잘 안 하거든요. 너무 더워서. 최근 15년 동안 발생한 온열 질환자의 3분의 1 가까이가 실외 작업장에서 나왔고 논밭에서 일하다 쓰러진 경우가 뒤를 이었습니다. 하지만 집 안 역시 덥다면 밖과 다를 게 없습니다. 여기 온도가 진짜 안말로 물 이렇게 떠놓잖아. 기포가 안에서 생겨. 그 열기에. 그 정도로 뜨겁다고. 건물 자체가. 그냥 마음껏 틀기는 좀 어려운 상황. 어렵죠. 일 최고 기온이 38도 미만일 때는 온열 질환자 대부분이 바깥에서 발생했지만 38도가 넘어가면 자택 환자의 비율이 2배 껑충 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극한 폭염이면 실외 작업은 그나마 자제하는데 쪽방촌 같은 실내에선 여전히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실제로 일본에서는 일 최고 기온이 40도를 넘어섰던 지난달 닷새 동안 온열 질환자 발생 장소 1위가 집이었습니다. 프랑스에선 폭염 절정기에 자택 사망자가 2배 가까이 늘기도 했습니다. 냉방이 어려운 처지에 계신 분들, 특히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 위주로 피해가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정부는 집에서 냉방이 어려울 경우엔 반드시 곳곳에 마련된 무더위 쉼터에 머물고 홀로 계신 어르신에겐 수시로 안부 전화를 걸어 내부 온도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YTN 이정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폭염과 가뭄으로 인한 국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제 정부 서울청사 재난안전상황실에서 각 부처 장관, 전국 시도지사 등과 폭염, 가뭄 대처 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했습니다. 재난 수준의 폭염 관련 대책회의를 이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대통령이 이 자리에서 당분간 폭염이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정부는 비상한 각오로 폭염이 완화될 때까지 전방위적인 대응 체계를 가동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 대단히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세금으로 집값을 잡으려는 건 아니라면서 과세 형평성 제고가 목표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가급적 이른 시일 안에 공급 대책을 내놓겠다는 계획도 밝혔는데요. 시장 안정을 위해선 결국 공급 속도가 중요하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입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고가와 비거주, 다주택 세부담을 강화한 8.3 세제 개편안의 정책 목표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청와대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시장 안정을 위한 단기 처방 성격의 세제 개편이 아니라며 공정한 과세체계 확립에 초점을 맞춘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도 누차 밝히셨다시피 정부는 부동산 세제로 세금으로 집값을 잡겠다는 생각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청와대는 비거주 주택 보유자의 세금 부담을 키워 전 월세난이 가중될 거란 지적엔 세금보다 수요 공급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공공임대 등 공급을 확대하는 게 핵심이란 의미인데 청년과 무주택자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특히 주택 공급 확대와 금융 합리화 대책도 준비하고 있다고 공개하며 속도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국민들께 공급 문제까지 포함해가지고 정책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이 같은 내용은 순방 귀국 당일에 이어 오늘 이 대통령 주재 2차 부동산 정책점검 회의에서도 다뤄질 걸로 보입니다. 김용범 정책실장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앞선 회동에선 영등포와 구로 등 중공업 지역을 활용한 공급 방안과 그린벨트 해제 문제를 둘러싼 의견 교환이 있었던 만큼 후속 논의도 예상됩니다. 청와대는 아직 공급 대책 발표 시기는 확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인데 최대한 빠른 속도로 많은 물량을 확보하겠다는 기류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네, 이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둘러싼 국회의 후폭풍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세금 전문가들을 국회에 불러 치열한 여론전을 펼쳤는데 정부안 옹호에 나선 더불어민주당은 속내가 복잡해 보입니다. 박희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8.3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따지기 위해 국민의힘이 세금부터 부동산까지 전문가들을 국회로 불렀습니다.
더 무거운 세금이 예상되는 고가주택 밀집 지역들을 짚으면서 선거 때 민주당을 선택하지 않은 지역이라며 징후의 과세로 규정했습니다. 강남, 서초, 송파, 용산 등등에 많이 모여있는 고가주택 가진 분들이 더불어민주당을 찍지 않는다고 증오에 의해서 무리한 과세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전문가들도 집값을 내리려는 목적인 보유세가 오히려 집값을 올리는 방향으로 귀결될 거라 혹평했습니다. 보유가 거주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세금 부담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가 아니다라는 것을 정부가 깨닫기 바랍니다. 지도부는 이재명 대통령 부부의 최근 주택 매도를 고리로 연일 대여 공세의 사활입니다. 본인은 10원도 손해보기 싫어서 매수자 대출까지 해줘가면서 본인은 쏙 빠져나오고 세금 폭탄 던질 때는 정말 국민들이 아연실색을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근거 없는 궤변이라며 정치 선동을 멈추라고 맞섰습니다. 투기용 주택을 구분해 실거주자를 보호하고 일정 기간 유예로 완충 장치도 충분히 뒀다며 정부안을 거듭 옹호했습니다. 투자용 또는 투기용 주택에 대한 혜택을 차등화해서 실거주자는 두텁게 보호하고 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세 부담을 정상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었습니다. 그러나 서울을 비롯해 수도권 전반의 민심을 자극할 여지가 있는 만큼 속내는 복잡합니다. 정책 발표 사흘 만에 간담회를 연 서울 지역 민주당 의원들은 모임을 정기화하고 부동산 시장 영향을 면밀하게 주시하기로 했습니다. 전월세나 혹은 아니면 시민의 생활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고 어떤 대책이 필요한가 이런 부분을 면밀하게 모니터링을 하자라고 하는 것이. 다만 당 안팎의 시선을 의식한 듯 정책을 문제 삼으려는 취지는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분석을 하고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런 자리가 아니었었고요. 공정과세다, 사회주의 과세다, 여야는 내용만큼이나 상반된 용어로 부딪히고 있습니다. 정책 여파가 향후 총선판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보고 법안 심사까지 치열한 수싸움이 예상됩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국민의힘이 장동혁 대표가 위원장인 단부동산 특별위원회를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단부동산 정상화 특위는 오늘 국회에서 8차 회의를 열고 정부가 발표한 8.3 부동산 세제 개편안 세부 내용과 허점 등을 짚을 예정입니다. 정부가 발표를 예고한 부동산 추가 공급 대책안을 포함해 바람직한 정책, 제도 설계 방향 등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것도 논란이 된 사안인데요. 더불어민주당은 3번의 쿠데타에도 육사는 단 한 번도 책임을 지지 않았다며 국군 사관학교 창설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 흐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어제 정책조정회의에서 AI와 드론, 사이버전, 심지어 우주로 확장되는 현대전의 특성상 군종 간 전통적인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통합전쟁을 아우르는 정예 장교 육성을 위해서는 사관학교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오직 국가와 국민에 헌신하는 군을 제도적으로 확실히 만드는 일이 스마트 강군으로 나아가는 첫발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한민국에서 군사 쿠데타를 무려 3번이나 한 중심이 육군사관학교라고 통합 이유를 밝힌 데 대해 국군 통수권자의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망언이라면서 그동안 합동성 강화나 융합형 인재를 통합 명분으로 내세우더니 결국 대통령 입에서 나온 건 사관학교를 통합하면 쿠데타 가능성도 줄어들 것이라는 말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 국방위원들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미 역사적, 법적 책임이 정리된 과거 사건을 미래 장교 양성 체계 변경의 명분으로 삼을 수는 없다며 생도들에게 쿠데타 예비 세력이라고 말한 것과 똑같다고 꼬집었습니다. 이 같은 논란을 두고 전임 육해공군 참모총장 46명이 입장문을 발표하고 3군 사관학교 통합 추진에 대한 재검토를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이들은 입장문에서 정부는 지금이라도 사관학교의 물리적 통합이 아니라 초급 장교들의 자긍심과 명예를 고양하고 우수한 인재들이 군에 모여들 수 있는 근본적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어 정부가 제시한 통합의 그 논리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동일한 장소에서 함께 교육한다고 합동성이 발휘되는 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1심에서 공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2심 첫 재판이 오는 21일에 열립니다.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향후 정치 행보가 곧바로 막힐 수 있는 만큼 오 시장 측은 무죄 입증에 더 주력할 걸로 보입니다. 신기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른바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이 오는 21일 시작됩니다. 지난달 22일 1심 선고를 받은 지 한 달 만입니다. 앞서 1심은 오 시장의 10회에 걸친 여론조사비 대납 혐의 가운데 5회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오 시장의 의뢰와 후원자의 비용 대납으로 이어지는 과정이 5번은 있었다고 판단하면서 오 시장이 여론조사를 의뢰할 동기는 충분했다고 봤습니다. 오세훈 피고인의 상대적 강점은 일반 시민의 지지도에 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강점을 홍보하기 위해서 자신에게 유리한 공표용 여론조사를 기대한 것으로 명태균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할 만한 동기는 인정할 수 있다고. 그러면서 명시 진술에 과장은 있지만 객관적 증거와 부합하는 면도 있다며 신빙성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오세훈 피고인이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그날 명태균 피고인에게 전화를 건 사실이 메시지를 통해서 확인이 되고 명태균 씨가 오세훈 피고인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의뢰를 받아서 여론조사를 진행했다는 진술을 모두 배척하기 어렵습니다. 오 시장 측은 직접 증거가 없는데도 유죄 판결이 났다며 1심 선고 당일 항소했습니다. 납득할 수 없습니다. 뭐 전부 다 무죄가 나오든지 이게 아마 맞을 겁니다. 1심에서 오 시장에게 선고된 벌금 1,000만 원은 공직 상실형에 해당합니다. 이 판결이 만약 상급심에서도 유지된다면 오 시장은 직을 잃게 됩니다. 형량에 따라 곧바로 정치 행보가 가로막힐 수도 있는 만큼 오 시장 측은 항소심에서 명시 진술의 신빙성 탄핵 등 무죄 입증에 주력할 전망입니다. YTN 신기혜입니다. 최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2심 결론이 오늘 나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오전 임 전 사단장과 당시 현장 지휘관들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항소심 선고 기일을 진행합니다. 최상병 특검은 지난달 2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 2023년 7월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 없이 무리한 수중 수색을 지시해 최상병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네, 이번엔 중동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기싸움은 현재 진행형인데요. 이란이 구체적인 호르무즈 해협 운영 방안을 공개했습니다. 이란이 주도권을 쥐고 통행료까지 부과하겠다는 건데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 합의한 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으로 가보겠습니다. 시윤정 특파원, 이란이 오만과의 협상을 통해서 마련했다고 하는 해협 운영 방안,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겼습니까? 네, 이란은 특정 기간 선박들이 이란 연안에 인접한 북쪽 항로로 페르시아만에 진입하고 오만 측 남쪽 항로를 통해 빠져나갈 거라고 밝혔습니다. 이란 반관영 파르스 통신은 이란 외무부 소식통을 인용해 이란과 오만 간 협상 틀에 따라 이런 방안이 마련됐다고 보도했는데요. 초기 일정 기간 뒤에는 남북 분리 통항로 운영을 중단하고 모든 선박이 해협 중앙의 단일 통항로만 이용하도록 통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해협 진입 관리는 이란이 단독으로 맡고 출항 관리에만 오만이 공동 참여하는 방식을 요구하고 있어서 사실상 이란이 해협의 실질적인 통제권을 주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زیادی حاصل شده در گفتگوها با عمان و این پیشرفت‌ها در آستانه نهایی شدن هست. 더 큰 쟁점은 호르무즈 해협 통과 선박의 서비스 비용 명목의 수수료 징수입니다. 이란 소식통은 선적된 화물 가치의 최대 7% 통행료 부과를 두고 오만과 이견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며 요금은 이란이 제공하는 서비스 수준 등 여러 변수에 따라 달라진다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에 이란 의회는 미국과 이스라엘 등 적대국 선박의 호르무즈 해협 통항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 초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법 위반 시 화물 가치의 최대 20%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하는 조항까지 검토하고 나서면서 해협 주변 긴장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란 타스님 통신은 이란 남부 게슘섬에서 폭발음이 들렸다고 보도했는데요.
이슬람 혁명수비대가 호르무즈 해협 일대에서 적을 무력화하기 위한 작전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고 전했습니다. 네, 이 공이 미국으로 넘어간 셈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뭐라고 언급했습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은 조금 전 백악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란 전쟁이 꽤 빨리 끝날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더 오래 지속하긴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주유소에서 기름값이 곧 떨어질 거라고 설명하면서 이같이 언급한 건데요. 그러면서도 호르무즈 개방과 관련한 합의가 이루어졌느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말하고 싶지는 않다고 답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I think it's going to end pretty soon. I don't think they can go much longer. Yeah, please. Has a deal been reached to reopen the Strait of Hormuz? Well, I don't want to say it has been. It's sort of open right now.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주 초 48시간 안에 해협이 열릴 것이며 하루 이틀 안에 합의될 수 있다고 말했지만 아직 해협은 개방되지 않았습니다. 합의한 초안이 미국과 영내 국가들에게 전달됐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백악관이 수용 여부를 놓고 막판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탄약 부족 사태로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을 추궁했다는 보도를 가짜뉴스라고 비판하면서 탄약 공급은 충분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미국 측 협상단을 이끈 제이디 벤스 부통령은 이란 내부가 분열돼 있어서 협상이 쉽지 않다며 협상 타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거라고 밝혔습니다. 이 발언도 직접 들어보시죠. Iranians are extraordinarily difficult people. Number two, they have a fractured system. So there are people within their system who want the war to be over. There are also people within their system who are crazy radicals who want the war to continue. 로이터 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진퇴양난에 빠져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협상안을 받아들이면 이란의 해협 통제권과 통행료 부과를 인정하는 셈이 되고 반대로 협상을 엎으면 중동 내 무력 충돌 위험이 다시 고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중동발 불확실성이 다시 부각되면서 국제유가는 올랐습니다. 브렌트유 선물 종가는 배럴당 82.49달러로 전장 대비 3.8% 상승하며 시장 불안감을 그대로 반영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의 핵심 원료인 폴리실리콘의 미국 내 생산을 확대하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백악관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서명식에서 이렇게 밝혔고요. 이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일련의 무역 관세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미국 내 폴리실리콘 제조업을 적절히 지원하고 해외 덤핑과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6월 우리나라 경상수지가 역대 최대 흑자 규모를 경신하면서 2개월 연속으로 역대 최대 흑자 규모 기록을 이어갔습니다. 지난 6월 경상수지가 70조 원을 웃도는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반도체 수출 호조 역할이 컸는데 비반도체 부문도 좋았습니다. 관련해서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본부장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6월 경상수지 흑자 70조 원을 넘었는데 지금 보니까 다른 부문들, 반도체도 그렇고 다른 부문들도 좋았습니다. 일단 총평을 해주신다면요? 보통 이제 2024년에 우리가 경상수지 연간 흑자가 1,000억 달러를 그때 처음 넘었던 걸로 제 기억을 하는데, 그리고 이제 작년에 한 1,200억 달러 연간 전체로. 예. 그런데 보면 이제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벌써 1,910억 달러입니다. 예. 아마 뭐 단순하게 계산하면 이제 상반기, 하반기가 좀 줄 수는 있는데 곱하기 2만 해도 거의 뭐 3,000억에서 4,000억 달러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사상 최대 규모의 경상수지 흑자고, 이게 OECD 기준으로 이제 GDP 대비 경상수지 그 흑자 비율을 계산하는데, 노르웨이가 올해 연간 전망치가 한 17%, 우리나라가
12%인데 2등이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더 나올 것 같아요. 잘하면 노르웨이가 이제 17%는 얘네가 보면 이제 석유하고 가스 같은 거를 수출을 많이 하거든요. 예. 근데 최근에 보면 이제 호르무즈 해협 때문에 약간 좀 안정화되는 그럼 이제 하반기에는 우리가 경상수지가 좀 더 올라가고 걔네들이 좀 떨어지는 예. 잘하면 노르웨이도 지금 제끼고 OECD 국가 중에 1등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 물론 이제 말씀하신 대로 지금 경상수지는 보면은 상품 수지. 그러니까 우리 보통 수출 수입 얘기할 때 뭐 네. 수출 반도체, 뭐 자동차, 조선 이런 거에 대한 상품 수지가 절대적이고 그다음에 서비스 수지가 또 따로 있고 예. 밑에 뭐 또 다른 기타 수지가 있는데 서비스 수지는 비중이 되게 작습니다. 예. 그래서 경상수지 흑자의 대부분은 상품 수지 쪽에서 특히 이제 반도체 쪽 수출이 되게 좋았잖아요. 네. 아마 1년 전에 전체 우리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 20% 정도, 지금은 이제 40%를 예. 넘고 있잖아요. 그래서 반도체 호황이 이번 경상수지 흑자가 어떻게 보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는 그런 결과로 이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반도체가 큰 역할을 했는데 앞으로 반도체 뭐 가격 조정 이야기도 있고 해서 앞으로 이런 호조가 계속 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도 관심인데 어떻게 보세요? 이게 이제 반도체 피크아웃 얘기하고 같이 맥락이 이제 이어지는데 반도체 피크아웃은 이제 어떻게 보면 산업 사이클이 좀 둔화된다는 그래서 지금이나 아니면은 좀 늦어도 내년에는 반도체가 꼭대기를 치고 내려간다는 이런 얘기가 있는데 지금은 좀 분분합니다. 전문가들끼리도 피크아웃이 온다, 곧 아니면 좀 더 간다라는 건데 지금 미국의 AI 시장을 보면 그리고 반도체 쪽의 상황을 보면 뭔가 반도체에는 공급자가 많이 들어오고 창신 메모리라든가 마이크론도 막 공장을 증설하고 있고요. 우리도 이제 호남 쪽에 반도체 공장 얘기도 나오고 있는 거 봐서는 이제 공급자는 늘어나는 분위기. 근데 수요 쪽에서 보면 예를 들어 엔비디아가 이제 자기네 비메모리 AI 반도체를 팔면서 살려고 하는 기업들이 돈이 없으니까 돈을 빌려준다는 얘기도 있고 뭔가 수요 쪽에서는 최근에 좀 금리가 인상되는 그런 기조 전반적으로 세계적으로 수요가 약간 좀 둔화되는 그래서 그 전에 공급과 수요가 수요가 엄청 많았다면 그 격차가 좀 줄고 있다는 생각은 좀 듭니다. 예. 그렇다면 아직은 반도체 가격이 뚜렷하게 하락한다는 조짐은 없으나 반도체 사이클이 지금보다 더 수준이 높아지는 그런 과정은 좀 기대하기는 어렵진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하반기에는 수치가 좀 달라질 수도 있겠네요. 아무래도 이게 우리 수출이 1년 전하고 항상 비교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우리 전체 수출 물량도 그렇고 반도체 수출 물량만 딱 놓고 봤을 때는 5월하고 6월이 마이너스입니다. 그렇다면 물량이 플러스가 아닌 상태에서 가격이 조금이라도 빠져주면 네. 수출이 어느 달에는 갑자기 마이너스로 확 돌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반기에는 우리가 수출 지표를 좀 더 유의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또 뭐가 많이 팔려나 봤더니 철강, 뭐 자동차, 선박, 석유 제품, 비IT 품목들도 모두 두 자릿수 증가세를 이뤘는데 수출이 전반적으로 좀 회복되는 거라고 봐도 괜찮은 겁니까? 근데 이제 그런 품목들을 보면 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이후로 사실 물가가 상승률이 둔화되긴 했지만 미국만 봐도 2% 목표치에서 항상 위에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4월 달에 이란 전쟁 터지면서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미국도 그렇지만 소비자 물가라든가 이런 게 확 점프를 했거든요. 예. 이게 결국 수출 단가에도 영향을 미쳤던 것 같고 그렇다면은 특히 이제 뭐 석유화학이나 석유 제품 같은 경우는 이거는 유가 상승 영향입니다. 그렇다면 이건 반도체 말고 다른 쪽의 수출이 호황이 됐던 건 이것도 역시 수출 단가의 영향이 컸던 것 같고 만약에 이제 그런 부분이 점점점 이제 수출 단가가 떨어진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수출 물량이 받쳐주지 않으면 그 호황도 길진 않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주요 투자은행 8곳에서는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좀 높였더라고요. 3.2%로 평균 집계가 나왔는데 그러면 이 평균 그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대부분 기관들이 이제 투자 기관들은 거의 뭐 한 1, 2주 단위로 성장률을 예. 바꾸니까 근데 주요 IMF라든가 뭐 우리나라의 KDI, 한국은행 저희까지 포함해서는 아직은 올해 성장률을 한 2% 후반 정도로 다들 보고 있는데 예. 지금 2분기 우리 경제 성장률이 엄청 좋게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경상수지를 말씀드렸는데 이게 GDP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이 아직 뭐 수정 전망을 안 했지만 올해 연간으로는 3%는 훨씬 넘길 것 같아요.
일부 IB에서는 4%까지 보는 데도 예. 있는데 4%까지는 좀 그렇고 아마 3%대 초반에서 중반 정도까지는 올해 기존의 전망치보다는 더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하반기 전망을 좀 해볼게요. 하반기 변수들이 상당히 많이 남아있잖아요. 뭐 미국 관세 문제도 있을 것이고 중동 리스크도 여전해서 어떤 변수들 지켜봐야 되겠습니까? 지금으로서는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중동 리스크는 뭐 오르락내리락 하죠. 예. 트럼프 입에 따라서. 근데 그 정도에서 그냥 뭐 쭉 진행이 되거나 아니면 뭐 끝나거나 할 것 같고, 그래서 뭐 유가나 원자재가가 크게 과거처럼 배럴당 $100 올라간다든가 이런 건 개인적으로는 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되고, 예. 또 환율도 안정이 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이제 1,410원까지 내려와 있으니까 가장 중요한 건 이제 금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금리. 미국 연준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제 금리를 올리는 국면. 결국은 이제 금리가 올라간다는 건 자산 시장. 자산 시장은 부동산뿐만 아니고 주식 시장에는 마이너스 영향을 미칠 거고. 그리고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3% 아까 제가 넘어간다고 했는데 네. 대충 상반기만 계산해 보면은 내수 쪽 기여율은 100% 중에 30% 정도밖에 안 되고 나머지가 이제 수출하고 설비 투자입니다. 예. 70이. 자, 그렇다면 이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제 빚 좋은 개살구거든요. 근데 금리는 수출 쪽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거든요. 금리는 직접적으로 내수 부분에 예.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건설이라든가 소비 쪽이 우리 한국은행의 이제 금리 인상이 얼마나 빠를지는 모르겠으나 보통 한국은행이 정책 금리를 올리기 전에 시장 금리 먼저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수 쪽에 가계 소비와 기업의 투자 이런 쪽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 그래서 저는 하반기에 가장 크게 우리가 신경 써야 될 리스크 요인은 다른 나라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금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금리를 우리가 신경 쓴다면 뭐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할 수 있습니까? 일단은 금리 정책은 한국은행이 주도를 하고 있는데 이제 한국은행이 핵심으로 보는 거는 물가죠. 그래서 물가 상승률을 보면서 이제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하는데 근데 한국은행이 물가만 보는 건 아니고 고용이라든가 실물 지표도 보는 거죠. 그래서 취약계층의 예를 들어 그 취약 차주라고 하거든요. 금융권에서는 좀 소득이 적으면서도 부채가 많은 그런 차주들의 부도율이 높아진다든가 그리고 최근에 보면은 건설사들이 폐업 신고가 엄청 늘었습니다. 이런 이제 주요 내수 기업들의 어떤 부도나 아니면 경영 위기 이런 게 있는지를 한국은행이 좀 신중하게 좀 살펴서 예. 물가와 같이 우리 통화 정책과 금리를 결정할 때 좀 살펴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어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관훈 토론회에서 한 발언들이 있는데 몇 가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김정관 장관이 그 메가특과 안에서 첨단 산업 분야, 특히 반도체 분야 52시간제 완화할 필요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거 일하고 싶은 사람들은 그 의지 막지 말라 이런 얘기인데 그렇다면 이 부분이 논의가 될 수 있는 겁니까? 지금 김영훈 장관 그 이야기와는 좀 반대되는 입장이어서요. 산업부 장관 입장에서는 예. 일을 하고 싶은 사람 막지 말고 그럼 더 생산성이 높아지고 경제 부가가치가 커지고 근데 고용노동부 장관 입장에서는 예. 아니 52시간제 딱 해놨는데 거기만 예외를 두면 또 예외가 생긴다. 자, 그런데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그거를 예외를 두지 말자고 한 근거를 얘기한 게 뭐냐면 김정관 장관. 예. 김영훈 장관, 고용노동부 장관. 예. 52시간으로 지금 묶여 있는데 반도체 예. 기업들이 돈 엄청 벌지 않느냐. 그 예외 없어도 이익이 예. 엄청나다. 근데 이제 산업부 장관 얘기는 그 기업들 얘기한 게 아니고 이제 관련된 작은 또 벤더 업체들이 있고 네. 그다음 스타트업 기업들이 있고 반도체 관련된 또 이제 연구개발직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쪽에서는 52시간을 좀 풀자 이런 건데 저는 기본적으로 산업부 장관 얘기가 맞는 것 같아요. 그게 강제적으로 회사에서 막 52시간 이상 하면서 돈을 안 주고 예. 그다음에 그 52시간을 넘어가면 이제 그 시간당 수당을 더 줘야 되거든요. 그렇게 착취를 하는 거는 그거는 문제가 있지만 만약 돈을 더 주고 근로자들이 정말 거기서 일하고 싶다. 그러면 일하는 게 맞는 것 같거든요. 예. 그러면서 그 김정관 장관은 중국 얘기했거든요. 중국이 엄청난 속도로 따라오고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경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중국은 이제 무지막지하게 예. 하루에 2-3시간 자고 아니면 밤을 새우고 네. 주 52시간의 문제가 아니죠.
자, 그런데 중국이 반도체 기업들이 많이 지금 따라오고 있는 걸 맞아요. 이제 창신 메모리 비롯해서 잘하면은 일부 좀 전문가들은 몇 년 안에 창신 메모리가 미국의 마이크론까지도 쫓아올 거다. 세계 시장 점유율이. 자, 그런데 우리나라는 중국과 같은 레벨은 아니죠. 중국이 쫓아오는 게 무섭긴 하지만 우리나라는 선진국이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김정관 장관님이 예를 잘못 든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 뭐 미국이나 선진국 기업들이 일부 업종에 대해서 그 나라 전체적으로 제한된 근로시간을 넘어서 만약에 뭐 허용한다 이러면 맞는데 이건 중국과 비교하는 건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김정관 장관이 했던 이야기 중에서 그 반도체 이익 N% 나누자는 성과급 이야기, 여기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또 분명히 밝혔거든요. 예.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N% 성과급은 이제 거기서 일하는 직원들, 우리 삼성전자 이번에 그 6억 성과급 반도체 부분에 한해서 이제 그거였는데 그게 직원들한테 돈을 벌어들이는 돈을 이제 직원들한테 많이 퍼주면 예. 기업 자체적으로 미래를 위한 투자를 못하고 주주에 대한 배당이 줄고 예. 그렇게 되면은 기업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맞는 것 같은데 그런데 결국은 그 기업의 이익에 영향을 미친 사람들이 주주도 있고 예. 그죠? 그다음에 뭐 투자할 때 돈을 빌려준 사람도 있고 또 이제 직원들도 있잖아요. 어느 쪽이 더 성과급을 가야 되는 건지 그거는 좀 사회적 논의라든가 그 기업의 특성에 맞게 좀 필요한 것 같고 다만 직원들의 입장에서 N프로가 1%일 수도 있지만 100%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거는 어느 정도 그 기업이 허용한다면 그 기업의 경영진이 허용하고 근로자들이 허용하고 주주들도 어느 정도 인정한다면 그거는 과도하게 선을 넘지 않는 수준에서는 N프로 룰은 그렇게 뭐 나쁘다고는 보지는 않습니다. 예. 부동산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그 부동산과 관련해서 정부가 내놓는 정책 상품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그 보금자리론, 집 살 때 낮은 금리로 오랫동안 그 빌려주는 그 제도, 거기 수요가 굉장히 많이 증가했다고 하는데 얼마나 는 겁니까? 이제 한국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이라고 이제 정부가 최초 집을 살 때 이제 해주는 건데, 이게 상반기에 13.5조 원이 공급이 됐거든요. 이게 연간에 벌써 한 3분의 2가 네. 소진이 돼버렸어요. 왜 그랬냐면, 이거는 이제 우리 은행에서 돈 빌릴 때 DSR, 그 대출 규제가 적용이 안 됩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걸 많이 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금리도 또 고정금리예요. 예.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이게 결국은 이쪽으로 이제 수요가 계속 몰리면 하반기에는 이제 재원이 모자랄 거거든요. 이거를 정부가 추가적으로 공급할 수밖에 없는 예. 지금 부동산 시장의 상황으로서는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실수요자들이 이제 몰리면서 소진이 빨리 되고 있는 상황인 거고, 그 전세 보증 같은 경우에는 지금 7년 만에 최저 수준이라고 하는데, 이게 그 사람들이 전세를 원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결국에는 들어갈 만한 전세가 지금 마땅치 않기 때문에, 아니면 너무 비싸기 때문입니까? 이제 주택금리 신용보증이라고 예. 하는데요. 요거는 일단은 아파트 가격이 너무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게 대출을 해줘도 아파트 가격 제한이 있거든요. 또 이제 지금 보면은 여러 가지 이유로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너무 강화되다 보니까 네. 이제 실거주 수요가 막 늘어나잖아요. 그래야만 이제 세금을 적게 내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전월세 물량이 계속 없어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사실 실제적으로는 이거를 받아서 좀 전세를 들어가고 싶은 사람들은 많이 깔려 있는데 네. 물량이 없다 보니까 이거 자체는 많이 좀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들어갈 만한 집들이 별로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세제 개편을 발표한 뒤에 지금 비거주 1주택자도 또 세입자들도 고민 늘고 있는데, 먼저 비거주 1주택자, 지금 그냥 내가 집에 들어가서 살아야 될까 이런 고민하는 분들이 많아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지금 정부의 세제 개편안이 비거주에 대해서는 세금을 많이 올리는 그런 모습이니까 기존에 이제 임대차대도 보면 이제 전세가 그 이제 원래 주인이 안 들어가면은 네. 계속 한 번 정도 또 연장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세금이 들어가니까 자기가 살아야 되는 거죠. 예. 그게 그리고 이제 일부 부자들 빼놓고는 사실 그 세금 올라가는 게 예. 상당히 부담이 큽니다. 그런 걸 생각할 때는 이게 결국은 전세 물량을 더 줄이는 이게 이제 지방에 미분양 많고 이런 데 얘기는 아니고요. 네.
이제 서울의 이제 강남이라든가 마용성이라든가 뭐 이런 쪽 중심으로 해서 이제 전세 물량이 특히 서울시가 점점 더 없어지는 이제 그런 영향을 미칠 거로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뭐 그 매도 나오는 것만 봐도 고가 주택, 급매물 정도만 조금씩 나오는 정도고 지금 세입자들 같은 경우에는 전세난 더 심해질 것 같아서 걱정인데 그럼 결국에 외곽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는 겁니까? 전세에 살 집이 없으면 예. 한가하게다 텐트 치고 살 수는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서울 주변에 좀 그래도 교통이 뭐 1호선이랑 4호선인가 3호선 다니는 좀 가격이 좀 떨어지는 그런 쪽으로 이제 밀릴 수밖에 없고 안타까운데 이거는 이제 제 경험인데 예. 저도 이제 서울에 집은 없지만은 서울에 집을 처음에 젊을 때 못 만들잖아요. 영영 못 들어옵니다. 외곽으로 한번 밀려 들어 나가면은 이집은 이런 상황이면 다시는 서울에 집을 마련할 수 없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능하면 이제 안 나가려고 하는데 지금 분위기는 외곽으로 나가야 되는 분위기입니다. 네, 좀 희망적인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는데 절망적인 말씀을 해주셨네요. 오늘 정부에서는 공급 대책도 논의한다고 하니까 어떤 이야기 나올지 함께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 불공정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대한축구협회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이 의혹의 핵심인 홍 전 감독을 소환한 지 이틀 만에 압수수색까지 벌이며 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최승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찰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의 불공정 의혹과 관련해 대한축구협회와 서울 종로구에 있는 축구회관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서울경찰청이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고발 사건을 넘겨받은 이후 이뤄진 첫 강제 수사입니다. 이번 압수수색 영장에는 업무방해 등의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압수수색에서 지난 2024년 당시 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과 관련한 내부 자료 등을 확보하는 데 주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 4일 홍명보 전 국가대표팀 감독을 피의자 신분으로 비공개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경찰은 이번에 확보한 자료와 홍 전 감독 조사 내용 등을 바탕으로 2024년 감독 선임 과정에서 절차를 지키지 않은 부분이 있는지 들여다볼 것으로 보입니다. 2년 전 처음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 업무방해와 배임 등 혐의로 고발된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 등 주요 피고발인에 대한 조사는 이루어졌던 상황. 하지만 2년 넘게 수사에 결론이 나지 않아 논란이 된 가운데 경찰이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홍 전 감독에 대한 소환 조사에 이어 축구협회 압수수색까지 진행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는 것으로 보입니다. YTN 최승훈입니다. 네, 끝으로 출근길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YTN 야외 스튜디오 연결합니다. 원희다 캐스터. 네, 원희다입니다. 네, 오늘이 가을의 문턱인 입추인데요. 정작 날씨는 아직 많이 덥습니다. 밤사이 상황은 어땠습니까? 네, 바깥은 아직 찜통이라서 아직 가을이 실감나지 않고 있습니다. 밤사이 대부분 지역에서 열대야가 나타났고요. 서울은 보름 이상 열대야가 지속하는 가운데 현재 체감온도는 초열대야 기준인 30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수도권에서는 연일 최고 기온을 경신하고 있는데 오늘 기온 전망 어떻습니까? 네, 오늘 수도권에서는 40도에 육박하는 극한 더위가 이어지면서 이번 폭염이 정점을 찍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이 한낮에 39도까지 치솟아 닷새 연속 올해 최고 기온을 경신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 열대야주의보와 폭염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특히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영서, 전주와 광주, 광양 등 호남 일부 지역에는 폭염 중대경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오전 8시를 향해 가는 지금 현재 서울 기온은 29도, 광주와 대구 26도를 훌쩍 웃돌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서울이 39도까지 치솟아 최근 10년 사이 가장 뜨거운 입추가 될 가능성이 있겠고요. 고양과 전주 39도, 춘천 38도에 달하겠습니다. 주말부터는 기온이 다소 내려가겠지만 여전히 폭염특보 수준의 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내일은 전국 내륙에 소나기가,
동해안과 제주도에는 비 예보가 있는데요. 특히 영동 지방에는 최고 150mm 이상의 큰 비가 내일 오전부터 낮 사이 시간당 최대 50mm 안팎으로 매우 강하게 쏟아질 것으로 보여 호우 대비가 필요합니다. 태풍 돌핀의 간접 영향으로 해안가에서는 강한 바람과 함께 너울이 예상됩니다. 휴가철 피서객들은 인명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안가 접근을 자제하는 등 안전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네, 8월 7일 YTN 뉴스타트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잠시 뒤 뉴스업이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